자, 오늘은 선생님이 출장인 관계로 선생님 영상 녹화한 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달밤이라는 소설 작품에 대해서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교과서 35페이지 학습활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자료는 달밤 이태준 나누어준 자료인데 소설에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희화화, 풍자해학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작품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조선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요것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 작품의 공간 배경이 서울이거든요. 이게 성북동. 근데 이 성북동은 사대문 바깥의 공간이에요. 사대문 안은 굉장히 서울 한복판으로 주요한 인물들이 살고 중심 인물들이 사는 곳이라면 이 성북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시골이면서 변두리로 여겨지는 공간이었어. 그 당시에 30년대까지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조선인들이었고 이것을 이 작품에서는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작품의 구성입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내용은 지난번에 교과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들이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화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황수건의 인물됨이 모자라고 천진난만하고 엉뚱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의 사건들도 마찬가지. 여기서의 사건이 결국에 이제 일화하고 통하는 내용들인데 보면은 뭐 일자리를 잃어버린다거나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장사하다 실패하거나 아내 가출 또 포도를 훔쳐와서 나에게 주다가 걸리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수건은 계속 실패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이것은 당시에 소외된 어떤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요소죠. 여기서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되게 개성적이고 뭐 천진난만함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30년대라고 하는 시대에 가난한 조선인의 모습을 대표하는 전형성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 등장인물을 보면 주요한 인물이 일단 나가 있고 황수건이 있는데 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1인칭이죠. 1인칭. 하지만 이 1인칭인 나가 주인공은 아니잖아. 주인공은 황수건. 이 1인칭 내가 황수건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특히 이 작품에서는 관찰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황수건의 삶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나는 황수건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달해 주고 있죠. 그리고 아까 계속 반복했듯이 이 황수건이라고 하는 인물은 착하고 순수하지만 현실에 적응 못하는 그런 모자란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그 인물에 대한 나의 시선이 연민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다음은 이 작품의 시점에 대한 특징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했는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찰자인 내가 관찰한 내용만 독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수건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는 독자가 상상을 해야 하는 거고 짐작해야 하게 되겠죠. 즉 황수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독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된다. 결국에는 독자의 역할이 좀 늘어나게 돼요. 커진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독자는 상상을 하게 되겠지. 이 황수건은 어떤 인물이구나라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정보를 별로 안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 독자의 어떤 역할은 커지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효과 중에 하나는
모자란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한다라는 거. 여기 보면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살기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황수건이라는 인물을 포용해주지 못하는 각박한 현실, 30년대의 현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결국 그 당시 현실의 어려움. 그런 걸 간접적으로 비판하거든. 직접 그 현실은 뭐 나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 쓰인 소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포도 기억나지? 이거는 내가 황수건에게 받았는데 이 황수건이 알고 보니 이 포도 훔쳐갖고 온 거잖아. 결국은 황수건이 훔쳐서까지도 주고 싶었던 그런 고마운 마음이 드러나는 소재이죠. 담배 기억나지? 담배 피면서 뭐 일본어 노래 가사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이건 황수건의 답답한 심정 이런 걸 보여주는 소재이기도 하다. 일본 노래는 삶에 지친 또 우울한 황수건의 심리를 대변해준다. 이건 본문에서 다 살펴본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달밤의 역할과 문학적인 효과예요. 자, 여기서는 달빛이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기도 하지요. 사실은 되게 마지막 장면에서 슬픈 장면에 달빛이 비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슬픔을 좀 서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면도 있지. 그리고 황수건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관찰자 시선이 느껴진다. 거기 보면 달빛이 유감한 듯하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치 달빛도 그 황수건의 애처로운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같다. 마음 쓰여하는 것 같다라는 걸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달밤의 요소가 애처롭게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을 보게도 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달밤을 배경으로 해서 희화적 성격, 즉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그런 황수건에 대한 어떤 비극성을 좀 반감시켜주는 효과도 있더라.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인물의 좌절과 상처를 드러내주기도 한다. 또는 그에 대한 연민이 느껴진다. 그리고 이런 거 작품 전체에 슬픔과 비애가 느껴지긴 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 좀 막아주더라라는 문학적 효과들이 있어요. 다음은 달밤에 나타난 문제의식이요. 이게 1930년대의 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각박한 현실, 그때의 고통 이런 걸 보여주면서 어떤 문제의식,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정이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모자란 사람도 이렇게 포용해주지 못하는 그런 각박한 세태 그런 세태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 사실은 이건 30년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 그리고 그들을 포용해주지 못하는 현실 이런 것들도 한번 여기서는 문제의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시였었잖아.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뭐 단편 소설이라고 했는데 길이적으로 봤을 때 이건 외울 거는 없고 그냥 길이적으로 좀 짧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서정적이지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뭐 연민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달밤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예상적이지 당연히 황수건의 삶에 대한 어떤 애환 이런 것들도 나타나니까. 시간 배경은 30년대 일제강점기 그리고 공간은 서울 성북동이라고 하는 소외된 공간. 특징은 묘사,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제시해 주었다. 여기 보면 에피소드식 구성이 나타나요. 보면 황수건과 관련된 일화 1, 뭐 2 이런 거 나오잖아. 삼산학교에서의 상황 이렇게 등등등. 그 다음에 특징 세 번째 거는 아까 말한 거 배경 달밤이라고 하는 배경이 비극성을 심화시키지 않고 좀 서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 주제는 황수건의 삶에 대한 연민. 요거는 프린트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까지가 이제 프린트 정리된 거고 학습활동 부분을 좀 해볼 건데 본래 수업할 때는 너네들한테 이제 해볼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같이 뭐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혼자 하는 부분이라 설명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33페이지, 34페이지의 학습 활동은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35페이지 볼 거예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여기 2번 문제는 서술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미 다 우리 설명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볼게.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 하지. 그리고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 만약에 이야기 속에 소설 안에 있다면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몇 인칭? 그렇지, 3인칭. 이야기 속의 서술자가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1인칭이면서 주인공일 수도 있어.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지. 또는 주변 인물이 되어서 관찰할 수도 있어. 이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 그치? 자,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걸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쓰느냐에 따라 여기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시점에 대한 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이 작품에서는 서술자 누구였었어? 누구? 서술자는 황수건이 아니잖아. 서술자는 나지. 작가가 내세운 가상의 서술자는 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 일단 나가 등장은 하잖아. 주인공이 아닌 주변 인물로. 주변 인물로 등장. 해가지고 주인공의 삶을 관찰해서 전달해 주죠. 주인공 황수건. 삶을 관찰하고 전달한다. 두 번째 문제,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얘기해보죠. 이건 결국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어떠한 독자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겠지? 아까 앞부분에서 프린트에서 본 거지. 사실 관찰자 시점이면 정보를 많이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없어. 관찰자가 본 거나 이런 것만 전달해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독자에게 사실은 황수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죠. 주인공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하게 되지. 그러다 보면 어때?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호기심이 생겨. 그렇지? 그게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해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독자의 역할 자체도 커진다. 물론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전후를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어쨌든 독자의 역할이 그만큼 많아지고 호기심도 생기게 만들어준다라는 장점 등등이 있겠지. 자, 좋아요. 그러면 요거 넘어가서 이제 2번 문제. 2번 문제에서는 얘만 볼 거야.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사실은 이건 주제 묻는 문제예요. 주제.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 결국에는 천진한 인물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걸 비판하고 싶은 거겠지. 작가는 천진한 인물 또는 어리숙한 인물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비판. 이거 하나? 한 가지 더 있다면 황수건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동정과 연민 어린 태도다라는 거지. 모자란 사람, 인물에 대한 동정과 연민 태도가 나타나더라. 이 정도? 이 정도로 주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따라오고 있지? 선생님이 이거 급박하게 찍은 거야.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자,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볼게. 이 작품의 배경을 설명한 글이래. 다음 활동을 해보자 그랬네. 자, 그럼 이 경우에 일단 배경. 작가가 이 소설을 쓴 30년대는 일제강점기래. 30년대 일제강점기. 아, 이거 프린트에 다 나왔던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성북동이라고 하는 소외된 공간이다라는 건데, 자, 이 소설의 공간 배경인 성북동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 성북동의 역할. 사실은 성북동은 있잖아. 사대문 바깥이잖아. 사대문 바깥. 그러니까 중심부가 아니야. 그래서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먼저 사대문 안과는 대비되는 공간. 시골. 그렇지. 서울이긴 한데도 시골.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
두 번째, 황수건이 겪은 갈등을 30년대라는 시대 배경과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재. 자, 그럼 30년대라는 시대는 사실 조선인들이 힘들게 살았던 그런 시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의 소외된 사람들, 조선인들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걸 거고, 그리고 그걸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겠지. 사실은 이 30년대의 상황은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기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황수건. 그래서 이건 결국 황수건은 되게 개성적으로 천재난 인물이기도 하지만 30년대의 조선의 사람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하다라는 거. 인물의 요소도 있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밑에 있는 2번은 통과. 얘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사실은 중요한 게 이 고전소설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작품이거든요. 얘들아, 이 작품이랑 달밤, 이 사실은 둘 다 소설이잖아. 얘네들이 왜 소설일까? 서세 갈래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얘네들이 소설인 이유를 써보재. 사실 이 작품들이 소설인 이유는요. 쉽게 말하면 소설로서 첫 번째 서술자가 있기 때문이야. 서술자가 존재해. 그 다음에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일단 사람,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겠지. 인물이 있어, 둘 다. 그리고 사건이 있어. 그 다음에 배경이 있어. 이게 답이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소설이라고 봐. 뭐 등등등이 있겠지? 근데 요 두 가지를, 이 홍계월전이랑 달밤은 이건 이제 고전 소설이고 이거 현대 소설인데 두 개가 소설인 이유, 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나온 홍계월전이라는 소설이 엄청 중요해, 얘들아. 이게 수능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작품이고 언니들이 EBS 교재에도 많이 나오는 작품이라서 요 얘기 조금만 하고 여기 앞부분 줄거리 있지? 요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칠 거야.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이 작품은 명나라 때의 작품이라고 했어. 명나라 때. 즉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배경 또는 시간 배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공간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일단 배경이 되는 거지. 그치. 중국, 명나라. 고전 소설에서 배경을 중국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우리나라로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얘기들,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좀 약간 신비로운 느낌, 이국적인 느낌 이런 걸 주기 위해서도 중국을 배경으로 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개월을 찾았대. 낳았대. 자, 여기서 개월이라는 게 여자 주인공. 홍무와 부인 양씨. 개월을 낳아서 남자 옷을 입혀 기른다. 그랬어. 여자 주인공이거든. 보니까 되게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고귀한 혈통. 남자 옷을 입혀 길렀다. 장사랑의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강물에 버려진다. 그랬거든. 여기에 보면 강물에 버려진 상황. 여기 보니까 위기를 당하는 상황이 됐지. 강물에 버려졌다. 이 부분은 유년기의 위기. 여공이 개월을 구해 평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대요. 개월을 구해서 평국이 됐어. 그럼 개월이 결국 평국인 거야. 고전 소설에서는 이렇게 명칭이 바뀌거든. 여기서 여공이 등장했어. 도와주는 인물이지. 이걸 조력자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학한다. 학문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배운 거지.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는 여성이 이렇게 배우고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시대 상황 자체가. 근데 이런 어떤 학문도 배울 수 있었대. 남장을 한 개월은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친 뒤 보국과 함께 과거급제도 했대.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이 작품은 중국을 배경으로 한 거야. 이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잖아. 남자하고 여자는 구분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진보적인 여자 주인공이야. 이런 개월이 같은 인물을 되게 좋아해. 고전 소설에서는 흔하지 않은 인물이야. 그래서 이런 독특한 소설이 수능에 꼭 나와.
과거에 급제하게 됐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우게 되더라. 자, 심지어는 어때? 전쟁에도 나가. 이게 전쟁에 나가는 소설을 군담 소설이라고 해요. 군담 소설. 대원수라는 역할로 군대를 이끌고 이게 최고거든. 최고의 어떤 대원수는 위치이거든. 그래서 장수가 돼서 여자가 여기 전쟁까지 나가서 공로까지 세우게 된대. 영웅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어 이 작품 홍계월이의 영웅.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되고 병이 든 평국은 어이에게 진맥을 받다가 여자임이 밝혀지고 뭐 이런 스토리야. 굉장히 영웅의 삶을 보여주는 게 바로 요 홍계월전이야.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요 뒷부분은 이제 어이를 만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야. 이 작품에 대한 어떤 구조, 그다음에 갈래 이런 설명은 본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만나면 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이 급하게 이거 녹음을 해서 상태가 좀 안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업 결손은 좀 없었으면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길 바랍니다.